용감한 덕후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증권시장 체계 개편을 해서 34년 만에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식이 날아갈 때 역주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웅 선임연구위원,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금융위원회 발언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배당 세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가 3,300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지만 또 기대와 달리 발표 당일 시장의 모습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정철진 평론가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그러니까 첫날 반응이 일단은 기대 이하여서 그대로 어제 시장에서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실은 기대는 클 수밖에는 없죠. 밸류업이라는 것의 성공 사례도 있었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에 정말로 그동안에 많이 속을 태웠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였기 때문에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역시 디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안들 하나하나 보면 구체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좀 모호하기까지 하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실망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 지표 공표 발언 부분도 상당 부분 우리는 공시 혹은 강제 공시, 의무 공시를 원했었는데 모든 것들을 좀 자율에 맡긴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적어도 시장에 기대했던 세제 혜택들, 배당, 자사주 매입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라든가 하다못해 법인세에 한 단어라도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저것도 상당히 모호했고요. 밸류업 ETF 관련한 수급 기대도 좀 있었는데 지수 자체가 9월이고요. 밸류업 ETF는 12월 출시라고 하니까 저것도 또 너무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쉽게 말하면 디테일, 구체성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음 아마 가이드라인이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숙제, 당국의 숙제는 뭐냐면 5월에 뭔가를 또 발표할 텐데 5월에도 확실한 뭐 하나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상당히 큰 타격을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과 선물을 이제 동반 매수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중순에 이 처음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10조 원 들어왔거든요. 만에 하나 외국인이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진짜 이거는 밸류업 자체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될 텐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아직 외국인의 수급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5월에 나오게 될 이제 두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제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황영권님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나요? 왜 어제 이렇게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밸류업에 대한 그동안 빌드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에 뭔가 확실하고 투자자 사이드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밸류업 자체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의 이 종합적인 이 정책 세트를 보면 밸류업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형태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자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배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었거든요. 따라서 향후 정부가 계속해서 이 투자자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밸류업을 시킬 수 있을 건가, 기업의 밸류업뿐만이 아니라 시장과 제도상의 밸류업들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너무 한꺼번에 눈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서서히 눈높이를 높여가는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이제 요인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이제 주주 환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하다, 박하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완성본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를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온 주제입니다. 네. 거의 뭐 20년 이상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가 안 되는데, 500조 원이 안 되는데, 이제 미국의 애플은 거의 3,800조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배가 넘는 수준인데, 건전한 상식에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비슷한 정도의 세계적인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럼 삼성전자를 몽땅 미국으로 옮겨버리면 시가총액이 한 두세 배는 커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한 20년 전에 15년 전만 해도 이제 지정학적 위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서양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곳은 중국과 북한과 대치하는 이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그 공부하는 결과가 달라져서 이 대주주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대주주가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개인 회사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빨리빨리 마음대로 이제 이사회를 통제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주주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청사진을 갖고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만약에 대주주가 있는 기업이건 아니건 장기적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배당 수입을 놀린다든지 주주를 많이 고려해주는 정책을 기업들이 같이 따라가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100이었다면 거기에 분명히 못 미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관전 포인트는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변할 수 있도록 끌어내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제시가 된 건데, 평론가님,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정말로 주주 환원이 확대가 됐어요. 배당 성향도 높이고 자사주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식의 이제 기업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 이 부분을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에서의 주주 환원만으로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저평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주주 환원이 덜하다. 이게 액면이고요. 그럼 왜 주주 환원이 덜하지?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역시 저는 오너들의 전횡, 대주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CEO든 간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만국 공통어일 텐데, 유독 우리나라는 일부 오너, 재벌들에 있어서는 특정 회사, 이거 지주회사라고 할게요. 지주회사거나 앞으로 지주회사가 되려고 하거나 혹은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안 오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확증할 수는 없지만 주가를 누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도. 근데 이게 바로 뭐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뭐가 됐건 이 패턴을 고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주 문화 자체가 좀 못돼 먹은 게 있죠. 가령 분할 상장 같은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좀 보면
계속 2000이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불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LG화학 보시면 되죠. LG화학이라는 하나 멀쩡한 회사를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떼고 내면서 네. 한 90조, 100조를 더 땡겨오는. 그러니까 사이즈는 커지지만 포인트는 주가의 시가총액은 그대로고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바보로 만들고. 이게 SK이노베이션도 이제 SK온이라는 거를 상장해야 되는데 뭐 답답할 겁니다. SK그룹에서도 워낙 지금 세간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태가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거를 막는 법이 외국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가령 구글이 유튜브를 떼어내서 유튜브를 추가 상장할 생각도 못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짓을 했다면은 정말 몰매를 맞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네, 네. 봐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먼저 잡고 싶어 하지 그거를 머저시 두고 자사주 매입 소각, 뭐 배당 이거는 정말 수박의 겉핥기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행동들을 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번에 포함을 시킬까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행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국회의 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나마 법정에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기본 토대는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밸류업도 밸류업이지만 저는 이번 국회는 안 되겠죠. 차기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정말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회 얘기하시니까 또 마음 한켠이 또 답답하기도 한데 뭐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뭐 급하다고 하는 법안들도 사실 뭐 선거 앞두고 다 막혀 있는 상태죠. 그 최근에 그 연구원님 그 현대차 기아 사례를 보면 어쨌든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거기에 주가가 호응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반응하단 올랐잖아요.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장애가에 좀 꽉 막혀있던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 성향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좀 더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주 환원에 굉장히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기업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장 효과도 크고요. 네. 부작용도 가장 낮은 작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는 할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한두 개씩 이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은 이렇게 급속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좀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너무 좀 답답해 보이고 바뀌는 게 너무 느리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여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정부의 역할은 어제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 사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이렇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사실상 부작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그런 이제 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인센티브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매물들이 이제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업들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뚜렷하게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네. 예전처럼 그렇게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시대는 이제 점차 저물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투자자들의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투자자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분명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이미 명문화하고 이거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네.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것을
기업들이 바뀌도록 더 많은 변화를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와 기본적인 사회의 변화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에 조금 더 자발적으로 참여해보자라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 현대차, 기아차도 이러한 사회의 흐름, 경제 흐름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기업들도 여기에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변화를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기업들에게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게 된다면 현재 이미 변하고 있지만 이 변화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면 시가총액이 애플과 어땠을까? 뭐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내는 거라든지 만약 업황의 어떤 잠재력, 성장성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지금의 시가총액 차이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갭만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180도 다른 양상이거든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쪼개기 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하나 둘씩 짚어본다면 아예 성향 자체가 한국, 미국 기업들이 다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기업이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데요. 그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순수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자신의 전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걸 사실 상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 자율적인 그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이 순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내 유보를 통해서 순이익을 이걸 R&D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딴 회사를 M&A 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적법하고 아주 이유가 좋은 그 이익을 사용하는 법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주주와 기업의 경영진 사이에 서로 믿음 관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소액 투자자들이 외국에 많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는 배당을 거의 안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아는 뭐 여러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 거의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면에 굴뚝 기업 같은 엑슨모빌이나 존슨앤존슨은 또 배당을 굉장히 충실히 합니다. 네. 네. 이런 것이 100년 이상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 나는 배당이 좋은 기업을 갈 거야. 그러면 그걸 가는 거고 네. 나는 배당을 안 해도 그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하이테크 기업을 할 거야. 그러면 배당을 안 해도 글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배당 자체를 너무나 인색하게 했던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뭐 한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봉 공화국보다 더 나쁜 지표가 뭐냐. 이게 배당률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이 배당률, 주주를 전혀 그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 활동, 즉 이익을 처리하는 그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상법 개정이나 그리고 황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나 강한 권유를 통해서 어느 이상 배당은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있는데 그 이상은 신뢰죠. 예, 사실 신뢰의 신뢰의 문화인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 배당을 안 하는 기업은 나는 싫어.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배당을 어느 정도 그 시장 전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하게 유도를 한 이후에는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업의 영업 활동을 더 좋게 하는
경쟁력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그 평론가님 네. 왜 실망을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내놓은 발표안이 강제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 뭔가 강제력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길 바랬었는데 자율성을 강조했거든요. 네. 자율성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점, 이 점에 실망을 했는데 이 가정이지만 강제성을 부여했다면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했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까? 근데 아마 둘 다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을 거라는 걸 정부가 미리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이해를 했겠죠. 현재 정부가 뭐 마치 일본이라 과거의 정부들처럼 네. 기업들을 강제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더 큰 실망은 그럼 당근을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 실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이번에 기업 밸류업을 하면서 강제성을 넣어야 되느냐, 강제성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화두가 하나 나오고는 있고요. 지금 댓글이라든 카페에서 보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악질적인 성향이 많았었는데 배당을 이렇게 해왔는데 강제성도 없다면 어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어떤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안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인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일관된 측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이랬다고 해서 강제를 넣고 저랬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넣고 그렇지 말고 이번에 현재 금융당국은 강제성이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저는 차라리 굉장히 똑똑한 인센티브 이 정도가 해준다면 뭐 가장 현재 뭐 오너들이 걱정하는 상속세 부분을 건드려 준다라든가 네. 인센티브를 조금 더 정교하고 적확하게 준다면 강제성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 상태에서 저는 우리 금융당국이 강제 조항을 늘 생각도 없는 데다가 뭐 늘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다음 5월, 7월, 9월에 계속해서 꾸준히 어제 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남녀 사이에서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사랑을 많이 준 쪽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결국 이제 가장 못된 짓, 쪼개기 상장 같은 것들 아니에요? 중복 상장. 카카오 하나를 버젓이 두고 카카오페이도 올렸다가 카카오 게임도 올렸다가 카카오 엔터도 올렸다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맞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아마 당국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인센티브 이렇게 줬는데 이런 짓을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행태들 그것이 밸류업을 이끌어가려는 현재 당국의 구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동안 어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보여왔던 패턴들을 보면 강제력이 없으면 기업들이 안 움직일 거야라는 이제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없었지만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제대로 주주환원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안 하는 곳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 점수가 일정 부분 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페널티들을 만약에 부여했다면 좋든 싫든 어쨌든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성은 조금 더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열심히 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공시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기업이 그럼 또 다 열심히 공시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최소한의 요건, 쉽게 말하면 이제 흉내만 내는 거죠. 지키는 것처럼 벌점만 안 먹는 벌점만 정도의 안 공시만. 먹는 정도로 그렇게 피해 다니는 네. 이런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시 강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처벌 강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인 건 맞습니다만 기업들은 또 여기를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방법적인 것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들의 밸류업에 지금 이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앞서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뚜렷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전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면 소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쪼개기 상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일반 소액 주주의 비용으로 대주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뭐 이런 방식의 그런 이제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기업 밸류업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배구조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 정책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병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됐을 때 정책적인 개선 플러스 기업들의 자발적인 밸류업 노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사실 뚜렷하게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께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그래도 자율성에 기반한 어떤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비슷한 생각합니다. 견해시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 이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그 무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갑자기 그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말씀을 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당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절대 권력자인데 이제 모든 30대 기업을 상장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당시 대기업이 지금 대기업이랑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뭐 30대 기업은 지금 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그 대기업 집단에서 그 각 많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상장을 했으나 그 기업의 그 그룹의 홀딩 컴퍼니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건 다 빼고 상장을 합니다. 네. 그 삼성 예를 들어서 생명이 그런 예인데요. 네. 그때 상장을 결국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아까 황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아무리 강압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현실은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와서 보면은 어떤 특정 기업이 상속 문제나 뭐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텐데 대기업의 대주주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느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이익을 계속 대주주에게 주고 그 주가가 뛰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게 나한테 대주주가 이익이구나. 사실 대주주가 경영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자기의 재산권과 자기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대주주로서 배당 잘 받고 주가가 뛰기만 하면 내가 굳이 힘들게 경영을 안 해도 되는데 경영진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정부와의 여러 관계에서 이 시스템을 믿지 못하니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을 직접 하면서 대주주이면서 이 동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대주주의 그런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까? 따라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기보다 이렇게 강력한 인센티브 위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연구원님. 아까 상법 개정이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주주들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요소들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상법 그렇습니다. 개정도 사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인 거고, 하지만 어쨌든 다음 국회에서라도 개정이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부분, 사실 이게 다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사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일반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 상충 이런 문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상법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미비점, 그리고 그런 미비점들로 인해서 법의 해석이 일반 주주에 비해서는 대주주에게 좀 더 유리하게 법이 해석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네. 그러한 미비점들, 법의 허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들이 조금 더 두텁게 보호가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개정 사항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쪼개기 상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이루어졌을 때 모회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모회사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능성들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러한 중복 상장에 대한 제한, 제동, 확실한 제동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와는 별개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소각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자, 일반적인 투자자, 비례적인 그러니까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네.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과 합쳐져서 훨씬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그래서 참 걱정인 게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상법 개정도 사실 계류 중이다가 사실상 이번 회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작년부터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이 정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법 개정 사항들이 거의 다 지금 통과가 안 됐거든요. 금투세도 마찬가지죠. ISA 비과세 확대하는 것도 세법 개정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소위 통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호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정부의 밸류업과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제언을 드렸었는데요. 최소한의 상법 개정은 분명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송을 가더라도 현재 상법으로는 소액 주주 혹은 개인 주주들이 뭘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든가 몇 단어만이라도 네. 상법 개정안에 이번에 다음 국회에서 뭐 의무겠죠. 일이겠죠. 꼭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현재로서는 좀 모호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뭐 당시에 제가 이제 막 기자 생활했었을 때는 네. 빨리 우리나라가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된다. 왜 순환 출자하느냐. 뭐 이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왕도인 줄 알았는데 네.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재벌 오너들이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상당한 편법이 있습니다. 뭐 가령 뭐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결권을 살리고 중간 지주회사를 갖다 끼고 그러면서 당시에 지주회사로 가는 그 그룹주를 들고 있는 개인 주주들은 그냥 초토화됩니다. 이제 네.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 제가 엄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언급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뭐 현대도 그랬었고요. 네. 현대 HD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주회사가 됐잖아요. 지주회사 주가는 무조건 누릅니다. 그 이제 자기 자식한테 상속을 하기 위해서 네. 거긴 또 안 올려요.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고 뭐 사업성 지주회사는 뭐 소위 말한 PR도 낮아요. 그런데도 주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상속세 때문인지 기업 지배 구조선을 하는 게 옳은지 맞은지 이런 걸 진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차 함수가 아니라 고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과정에서의 주주이익. 그렇다면 이게 소송이라도 걸려면 그나마 저는 상법 개정은 꼭 필수적이다. 이게 있어야 앞으로 뭐 변호사를 불러서 하든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나가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 말씀 넣어도 중간 하다가 중간 지주회사 하나 또 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그 투자자는 그냥 뭐 한 30-40%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몇 번씩 당하니까 다 떠나죠. 네. 지금까지는 그나마 남아 있었는데 거래 편의성 좋아지잖아요. 다 서학개미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학김이 나왔으니까 김 교수님, 예. 미국은 어때요? 이런 상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상법 382조 3항.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분명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된 말이 없어서 지금 없죠. 그걸 문제인데. 넣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맞습니다. 지금 찬반이 있는 거고. 그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사회가 이제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는데 사내 이사분들은 어차피 대주주가 임명한 사람들이 많고 네. 기업의 그 임원들이고 사외 이사분들은 요즘 뭐 언론에서 거수기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일사천리로 이사회에서 그냥 통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미국에서는 분명히 소송에 걸립니다. 주주들이 이제 배임 혐의로 소송을 이사들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결국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데 그래서 주가를 그러니까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받게 한다. 주식으로서 하려면 이 이사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런 일사불란한 대주주의 의사결정 이 강점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가 그러했던 것인데 이 일사불란한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꼭 좋느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크고 기업의 영업 활동이 국제화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대주주가 CEO가 자기만의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기업의 경쟁력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화여대 제가 있는 이화여대 이제 유럽의 솔베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화학회사가 연구소를 짓는데 네. 이사진이 18분인데 18분의 그 동의를 얻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년 반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사 한 분이 뭐 어디 유럽의 벨기에 회사니까 유럽에 있는 이사분이 태평양 무슨 군도로 휴가를 떠났다 6개월. 그러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회사 실정에 익숙해서 이래서 어떻게 회사가 안 망하나 싶은데 굉장히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 말인즉슨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의사들이 독립적으로 마치 판사와 같이 독립적으로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주주 또 두 번째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서 독립적으로 정확히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발한 어떤 주주 제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최근 사례만 봐도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뭐 KTNG라든지 삼양, 현대엘리베이터, 각종 금융 지주들의 뭐 해외 자산운용사를 포함해서 각종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그 펀드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주주들의 그 권익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의 가치 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먹튀 방식으로 단기 업적주의 뭐 이런 먹튀로 통해서 오히려 기업에 해를 끼치느냐,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 주주 제한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또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네. 아직까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뚜렷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 활동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 뚜렷하게 변화의 모습을 아직까지 충실히 그러니까 뚜렷하게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들은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에 관심이 많죠. 배당을 확대해라,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을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주주 환원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환원에 관련된 내용들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어떠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산들을 매각을 한다든지 맞아요. 사업 네. 방향성을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서 기업에서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고 성장세를 더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방향성의 제안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행동주의가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연 이 행동주의 펀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합리적인가?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 본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냐 아니냐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기업에서의 주장들이 합리적인지를 반드시 비교를 하신 상태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부정적 요소도 있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뭐 기업 사냥꾼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요, 평론가님,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찔러대고는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어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케바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분명히 먹튀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펀드들도 있고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고. 네. 근데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또 하나의 세력 집단도 이젠 버젓이 좀 존재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코리아의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건 투자자, 뭐 개인 소액주주의 몫이죠. 네. 아, 행동주의 얘는 먹튀다. 혹은 얘는 본질적인가를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주의 펀드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는 글쎄요, 이게 행동주의 펀드가 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첫 걸음이니까 밸류업도 가고 네. 행동주의 펀드도 가고요. 또 스튜어드십 코드도 제발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따라가고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주주 친화적일까 상법 개정도 하고 이게 이제 동시에 맞물려 가야 네. 코스피 뭐 3천, 4천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네. 금융당국도 그런 그림을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장기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 틀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 이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상장시켜서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뭐 연기금들의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일단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교수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네, 저 그렇게 아주 우량 기업 여러 가지 기준에서 우량 기업으로만 구성된 그런 ETF를 구성해서 그걸 죄송합니다. 상장시키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기를 얻을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인기를 얻을지는 좀 봐야 되지만 그게 일단 벤치마크로서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기업을 모아놓으면 이 정도 가치가 있겠구나. 그게 국내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벤치마크, 즉 기준점으로 역할은 최소한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못한 기업은 주가가 더 낮아지고 더 우월한 기업은 주가가 더 높아지고 이런 기준점으로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의 이제 그런 그 정부의 그 주식 시장을 그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는 한데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 이런 그 주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상당히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일본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고 굉장히 놀라고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제로 금리를 한 나라고 2012년부터 소위 아베 수상의 세 가지 화살로 이미 주식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몇십 년 동안 노력으로 이제 일본 기업의 그 영업 활동과 이익의 증가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우량 기업의 ETF가 당장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못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밸류업 지수를 추정 ETF 같은 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ETF 이제
큰 손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패시브 펀드 같이 뭐 지수 펀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증시가 이제 안전하게 좀 떠받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수 자체가 잘 운영된다면 말이죠. 물론입니다. 지수 자체가 잘 운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잘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개선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의 이제 충실한 개발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수가 충실히 개발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기업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래야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지수에 포함되어야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순환이 나타났을 때 이 지수는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그 자금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평론가님께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어떤 걸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밸류업 지수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행동을 해야 그 기업들로 만든 벤치마크에 지수가 나도 저 올라가야죠. ETF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는 따로 놀고 있는데 그냥 꾸역꾸역 모아놓은 그 밸류업 지수를 누가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함께 가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적어도 5월에 나오게 될 정부의 밸류업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인센티브도 정교해진다면 9월, 12월에 나올 밸류업 지수, 그다음에 ETF 출시, 이어서의 수급 유급은 저는 상당히 선순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월까지는 한번 일단은 희망을 갖고 네. 정부의 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아마 어떤 투자자도 이번 대책 발표로 모든 게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하신 분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 10년의 성과물을 이제야 얻기 시작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